예,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모의고사 문제 41번부터 이제 같이 보시겠는데요. 우리 41번 문제는 이제 용어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요, 시험에 자주 나온 용어만 묶어놨는데, 지금 거기 41번에 정답은 이제 4번이죠. 자, 요거 도시군 계획 사업의 종류 세 가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비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제 포함되지 않는데 틀리게 나왔습니다. 물론 4번이 정답이고. 그러면 이 용어 정의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그 5번입니다. 5번 지문 물론 옳은 지문으로 나왔습니다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온 게 5번 지문이 되죠. 그다음 42번 문제는 이제 광역 도시 계획 문제고요. 최근 몇 년간 우리 부동산 공법 시험 문제 1번 문제가 요 광역 도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42번 문제에서는요, 이 5번 지문을 이제 정답으로 만든 이유. 자, 틀린 거 찾길 때 5번은 가장 최근에 광역 도시 계획에서 신설된 지문이에요.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 현황을 3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입니다.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 사항을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 5번 지문이 우리 광역 도시 계획은 거의 개정사항이 별로 없는데 이게 유일하게 가장 최근에 신설된 주문이기 때문에 5번 지문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43번 문제가 이 공청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우리 시험 범위에 총 5번 나오는데 그 공청회를 갖다가 종합 문제로 만든 것이 43번 문제인데요. 자, 우리 이 공청회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공청회는요. 이 공청회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요. 공람 기간이 끝난 후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의무로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원칙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데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일 때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시험에 우리 공청회 문제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나왔죠. 그래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아니죠. 10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려 있고요. 우리 44번이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문제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시험에서 몇 년간 출제가 안 되다가 작년에 이제 다시 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인데요. 1번 지문은요, 시험에 자주 나오던 지문이죠. 인근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지문은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는요. 이거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요거 시험에 매년 2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3번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8만 명이니까요. 10만 이하죠. 그래서 3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이고요. 자, 4번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6명 시장 군수가 수립하고
절대 수립할 수 없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죠. 근데 이제 함정을 봤어요.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고요. 5번 특별자치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은 그냥 확정이 되고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없다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45번 문제는요. 요거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돼서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내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할 때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그렇죠?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가나 다라 요 네 개 다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자기가 공부를 갖다 충분히 했고 나는 보너스 점수를 더 맞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요 네 개를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이제 토지 적성 평가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뭐 전부 다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기 위해서 만든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46번은 용적률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 용적률 문제는요. 매년 짝수의 시험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요. 홀수의 시험 때는 건폐율 문제가 나왔고 지금까지 짝수의 시험 때는요. 용적률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틀린 거. 문제 아주 쉽습니다. 우리 중심 상업 지역은 1,500% 이하였죠. 1,100이 아니니까 정답이 이제 3번이 되겠고요. 그다음 우리 47번 문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물론 5번이 틀렸죠. 도시 개발 구역. 대규모 건축이 있는 곳에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없다 틀렸죠. 그래서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은 다 대규모 건축이 있는 곳이고 그 대상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7번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2번 지문이죠. 자,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거는 이제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시험에 2번이나 정답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48번 문제는 뭐 용도 지구 문제죠. 그렇죠? 예, 그래서 5번의 시가지 방제 지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등은요. 자연 방제 지구에 대한 뜻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려서 정답이고요. 49번 문제. 자, 개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허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찾기입니다. 자, 3번 지문은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개발 행위 허가 파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된 지문이 바로 이 지문이죠. 바로 이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는요. 최다 출제된 지문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요거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최다 출제인데 요 지문을 계속 응용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 우리 개발 행위 종류가 5개가 있었기 때문에 개발 행위 중에서 지금 건축물의 건축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를 내고요. 또 한 가지 응용은 이 도시군 계획 사업 종류가 3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었고요. 도시 개발 사업이 있죠. 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는 허가받지 않는다. 근데 기출 문제 6이 나왔어요. 도시 개발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응용 지문이 출제가 되는 것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49번에 옳은 것은 이제 3번이 됐고요. 우리 1번의 사업기간 단축은 경미한 행위로서 다시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재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요. 끝나고 나서 1개월 내에 신고, 사후 신고죠. 사전 신고가 아니라. 4번에 우리 여기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산림에서 임도 설치나 사방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안 받았을 때 처벌 규정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자, 50번 문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해서는요. 1번 지문 보시면 우리 거민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는 곳이죠. 완화가 아니죠. 그래서 2번 지문은요.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한다. 2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 보시면요. 시장 군수는 도시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로 인하여 자 도시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그렇죠. 근데 우리는 녹지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지정하기 때문에 3번 지문처럼 도시 지역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녹지 지역도 포함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4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의 강화 범위가 아니라 용적률의 강화 범위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그러니까 절반까지 강화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 51번 문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거 찾기인데요. 그래서 이 3번 지문은 시험에 벌써 한 2번 나왔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도시군 기본 계획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하는 거죠. 그걸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52번 문제 자 옳은 거 찾기 보시면은 2번 지문은 이제 자주 언급되던 지문 아닙니다만은 실시 계획이 작성되거나 인가됐을 때는 그 실시 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사항 범위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이제 참고로 한번 알아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번 지문은 그 만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원칙은 6명 시장 군수가 시행자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 또는 시행자로 지정받은 비행정청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3번 우리 변경이나 폐지도 다시 인가받는 게 원칙이고요. 예. 그 다음에 실시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시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예. 공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공 검사를 받아야 되죠. 제출했다고 해서 뭐 준공 검사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자 이제 53번 문제부터가 이제 도시개발법 문제고요. 자 도시개발법에서요 지금 53번 문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된 지문을 5개를 묶어놨는데요. 저기 4번 지문 보시면 우리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했을 때는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목적 사업이 달성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에서는요. 다음 날이라는 말을 빼서 시험에 틀리게 하는 게 매년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4번 지문처럼 다음 날을 빼는 것이 되겠죠. 4번 일단 정답이고요. 그다음 54번 문제 그 4번 지문 틀린 거 찾기인데요.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요. 예전에 있다가 삭제가 된 것이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요. 이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받으라는 것을 삭제하고요. 다시 만든 조문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으라 그랬다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려 있죠. 예. 자, 55번 문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나왔는데, 그럼 우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 우리 지정 제한에서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정 제한을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조합, 도시개발조합이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될 수 있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요 할 수가 없다. 특히 이제 요 조합이 이제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고요. 지정 제한 파트에서는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지문에 토지 소유자, 이 토지 소유자는 보통 시행사를 말하겠죠. 민간 시행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요. 대상 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뒷문장에 나오는 토지 소유자는 단순한 땅 주인들을 말합니다. 그 땅 주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2번이 정확하게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다음 거기 이제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정부 출연 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요. 제한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아니죠. 예. 자, 56번 문제에서 이제 틀린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거기 4번 지문을 보시면은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할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채권이나 사채를 발행할 때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토지 상환 채권. 자, 토지 상환 채권하고요. 도시 개발 채권. 개발 채권. 그리고 우리 주택법에 나오는 주택 상환 사채가 있습니다. 주택 상환 사채. 요 세 가지에서 이제 승인이란 말이 나와요. 자,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때는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할 때는 요때가 이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이나 사채 발행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요 세 가지가 나온다. 요거 비교해서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서로 바꿔서 함정을 팔거든요. 예. 그다음 우리 57번 문제 환지 방식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환지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되 거기 4번 지문을 보시면 물론 틀린 지문인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에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곳 인정돼 이런 말 없죠. 그래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를 먼저 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나중에 한다. 예, 그게 이제 시험이 몇 번 나왔었죠.
자, 58번에 이제 환지 처분에 대한 건데요. 자, 틀린 거 찾기입니다. 3번 보시면 이미 처분된 채비지의 경우, 자, 채비지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이 되면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처분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미 처분된 채비지의 경우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에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꼭 알아두시고요. 예. 그다음 우리 청산금과 관련해 가지고 그 4번, 5번 지문 하나 체크해 주시죠. 자, 4번, 5번 지문은요. 청산금과 관련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던 거예요. 청산금은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청산금의 확정 시기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된다. 청산금과 관련된 가장 많이 출제된 지문 4번, 5번 두 개 체크하시고요. 자, 우리 59번 문제부터가 정비법 문제인데요. 자, 틀린 거 찾기죠. 우리 5번 지문이 바로 이 물상대위라는 거죠. 그래서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 틀려 있고요. 자, 우리 60번 문제 안전진단이 나오는데 우리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에서만 등장합니다. 재건축을 위한 정비 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진단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재건축에서 나온다.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그 1번 지문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 정비예정구역별, 자,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죠. 그래서 1번 지문은 안전진단은 언제 실시해야 되는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알아두시고 2번은요. 5분의 1이 아니죠.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4번 지문 같은 거는요. 우리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근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 아직 시험에 출제 안 된 게 4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1번 문제는요.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을 갖다가 가로 안에 알맞은 말 써있기로 나왔죠. 요건 여러분들 한 번씩 넣어서 지문을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요.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시행할 때는요. 추진위원회란 말이 나오면 2년, 조합이라는 말이 나오면 3년 안에 뭔가 하지 않았을 때 해제하여야 한다가 나온다. 요걸 꼭 체크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62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업무와 관련되는 것이요.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요. 당연히 이 조합 정관의 변경은 조합이 하는 것이지 추진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추진위원회 업무와 관련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1번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하고요. 2번에 설계자 변경이 있죠. 요걸 여러분들은 꼭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63번 문제 정비조합에 대한 문제는요. 매년 한 문제씩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틀린 거 지상권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틀렸죠. 왜냐하면 우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요. 당연히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우리 재건축 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절대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64번의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3번 지문은 가로에 재건축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가 아니라 포함합니다. 그렇죠? 예. 3번 틀렸고 관리처분 계획 내용을 한번 읽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지문에 과거에 몇 번 언급된 적이 있었고요.
자, 65번은 이제 건축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우리 여기 5번 지문 건축 신고 사항 중에서 최근에 아주 여러 번 출제된 것이 바로 이 5번 지문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뒤에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6개월 범위가 아니라 1년 범위에서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죠. 시험에서 계속 6개월 틀리게 나오고 있죠. 예. 그다음 우리 66번은 이제 건축의 개념이 나왔죠. 예. 그래서 뭐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종전보다 큰 규모의 건축물을 축조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신축이죠. 예. 그다음 우리 67번 문제 이제 대수선 문제가 나오는데요. 틀린 거 3번 지문처럼 쓰면 틀립니다. 그냥 벽면적 그리면 안 됩니다. 내력벽 벽면적. 그래서 내력벽 벽면적이라고 해야지 옳은 지문이 돼요. 내력벽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대수선이고 대수선에서는요. 수치 제한이 나올 때는 수선 변경 쪽에 나옵니다. 증설 해체 쪽은 수치 제한이 나오질 않습니다. 68번에 이제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가 나와 있는데요. 예. 저기 보시면 연면적 30%를 증축해서 연면적기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할 때 창고 제외, 그렇죠? 그래서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됩니다. 2번은 틀려 있고요. 그다음 이제 69번이 이제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을 할 수 없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이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은 시험에 자주 나온 이유가요. 건축 허가 등의 제한해가지고 이때 등은 이제 착공을 말하죠.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거고 이 제한하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이 모든 건축 허가권자한테 건축 허가를 내주지 말아라 또는 착공을 못하게 해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자기보다 계급 낮은 건축 허가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 허가 내주지 마라 또는 착공 못하게 해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건축 허가 등의 제한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된 지문이 제한 기간입니다.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제한 기간은 연장할 수가 있죠.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최다 출제된 지문이에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한하는 거고 5번에 특별자치시장은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70번 문제요. 자, 요 70번 같은 문제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대상이 어떤 건가 해가지고 그 확보하는 시설을 다 외워야지만 맞출 수가 있거든요. 기본은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업무 시설이 물론 정답이죠. 예. 농수화물 유통시설 제외라고 돼 있고요. 여객용 운수시설만 해당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문화 및 집회 시설은 되지만 3,000이 아니라 5,000이 돼야 되고요. 숙박시설도 물론 되지만 3,000이 아니라 5,000이라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70번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시험에선 틀린 지문으로 농수화물 유통시설, 화물용 운수시설 이것이 출제가 되겠죠. 자, 건축법상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거 71번 문제요. 우리가 이제 면적을 계산할 때요. 비교적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바닥 면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공간은 바닥 면적에 포함이 되는데 다락은요.
1.5m 이하의 다락은 바닥 면적에 포함 안 되고요. 경사진 지붕일 때는 1.8m 이하까지는 바닥 면적에 포함 안 됩니다. 그러면 2m인 다락은요, 당연히 바닥 면적에 포함이 되겠죠. 1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제 72번 문제의 복리시설. 자, 우리 부대시설, 복리시설 구별하는 문제는 거의 매년 나옵니다. 단독 문제로 나오든 지문 한 개로 나오든 거의 매년 나와요. 자, 복리시설로 옳은 거 골라라. 그러면은 니은번의 주택 단지 내의 도로는요, 이거는 부대시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머지는 다 복리시설이고요. 그다음 73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요, 처음 지을 때부터 세대 구분형으로 짓는 경우가 있고, 처음에는 하나로 지었다가 나중에 공사를 통해 가지고 두 가구가 살 수 있게끔 쪼개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도 있죠. 요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그래서 공사할 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하나로 지었다가 나중에 두 개로 쪼개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가로 안에서 여기 핵심이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지문이 되죠. 자, 74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요. 자, 우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게 저 3번 지문인데요. 자, 이 3번 지문은요, 우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때요. 자, 주상복합을 지을 때 준주거지역이나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는 300세대 미만으로 지을 때요, 연면적의 90% 미만이 주택으로 쓸 때는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간단한 건축허가 받고 짓는 특혜를 줍니다. 그 3번은 바로 건축허가 받고 짓는 주상복합을 말하는 거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5번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인데요. 자, 우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 5번 보시면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고, 틀렸네요.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또 200m도 아닙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50층 이상이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5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 76번 문제는요, 최근에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거죠.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입니다. 그래서 사용 검사 받고 아파트 입주해 살고 있는데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사람이 이제 내 땅에서 나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시가로 돈을 주고 팔아라,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요, 매도 청구에 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주택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대표자를 선정하고요. 매도 청구할 때는 토지 면적이요, 주택 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됩니다. 정답 4번이죠. 자, 우리요, 이제 77번에는요, 틀린 거 찾기인데 1번 지문을 보시면은요, 요거는 이제 과거에, 최근에는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과거에 정답으로 4번이나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공공주택 사업자 4명을 말합니다.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4명을 말하고요. 공공주택 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요, 시군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지 않는다예요. 다른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공공사업 주체 4명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1번은 최근 몇 년간 안 나왔지만 예전에 4문제나 정답으로 나왔던 지문이니까 체크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78번 문제, 공급질서 교란 행위 금지 규정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은요.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 규정은 누구든지 불법으로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하거나 이것을 알선하거나 또는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 계속 나오는 거, 단 금지하지 못하는 거, 상속하고 저당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뒤에 단어가 상속이나 저당이란 말이 나오면 금지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3번 보시면은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 통장을 말하죠.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는 게 금지고 상속이나 저당은 금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79번 문제는 농지 전용 허가를 얻지 않고 전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인데요. 물론 시험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 4번 보시면요. 산림 형질 변경의 허가 신고 없이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는 경우,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할 때, 그때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는 거고요. 대지로 전용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불법 개간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할 때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 없는 거죠. 자, 80번 문제 위탁 경영이죠. 그렇죠? 예.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거에 따른 공직 지임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 위탁 경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끔 시험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우리 모의고사 문제에서요. 중요 문제의 그 핵심 지문들을 중심으로 보셨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요. 버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2번, 3번 반복해서 지문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